SF의 고전이자 원작자인 스타니스와 프렌과 감독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일약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 솔라리스. 하지만 정작 작가와 감독은 서로를 디스하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21세기에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던 고전 명작 솔라리스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SF 영화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솔라리스. 이게 그 3번이나 영화화됐던 소설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그 1972년작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그 예술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술영화답게 그 난해하기로 유명하지요. 이것도 엄청 난해하고 지루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상영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일 덜 지루하고 덜 난해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 이분 영화가 대사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화면만 보여주는 그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은 감독이에요. 특히 영화 초반부에 이런 롱테이크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영화 보다가 시작하면 잠들기 딱 좋은 영화죠. 저희 예전에 소개했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도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예.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타르코프스키 이분은 자신의 영화들 초반을 일부러 그렇게 루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죠? 제대로 볼 생각이 없으면은 초반에 보다가 그냥 나가든지 그냥 잠들든지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지루함을 참고 견딜 사람만 내 영화를 볼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인가요? 예. 사실 그 옛날 영화들 보면은 원래 대사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액션 오락 영화인 007도 션 코넬이나 로저 모 시절 때 보면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그 당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빠른 액션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느릿하게 느껴져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TV라든지 또 그 후에 MTV 이런 뮤직비디오의 등장으로 인해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영화들은 한 10초만 대사 안 나와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걸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 잡설은 그만하시고 예.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솔라리스는 원래 그 소설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이 작가와 소설도 널리 알려진 면이 많거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영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그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 당시 그 소련의 그 국영 영화 공작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스필름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필름에서 현재 이 영화는 그 유튜브에 그 고화질 4K 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단 그 한국어 자막은 없고요. 영어 자막이 입혀진 버전은 있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심리학자인 주인공 그 크리스 켈빈의 집 주변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솔라리스에 있는 그 우주정거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비디오 테이프로 전달받아서 이제 집안에서 보게 돼요. 그 솔라리스는 외계 행성이죠? 예, 맞습니다. 그 실종된 탐사대를 찾으러 갔던 헨리 버튼이라는 조종사가 있는데, 이 조종사가 돌아와서 이 솔라리스의 바다에서 만들어진 4m가 넘는 거대한 발가벗은 소년을 봤다고 이 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뭔 헛소리냐, 환각을 본 것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럴만하네요. 예. 하지만 그 조종사는 지구로 돌아온 후에 알고 보니 자기가 봤던 소년의 얼굴이 이 실종된 탐사팀장의 아들의 어렸을 적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공 크리스는 자신이 직접 솔라리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그 뜬금없이 그 일본의 도시의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꽤 오래 나옵니다. 아니, 구소련 시절의 영화라면서 갑자기 그 자본주의 일본이 왜 나옵니까? 그게 이 감독이 미래 도시의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의 거리가 그 미래적인 모습 같다고 느껴서 그래서 일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같네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그 시내에 있는 일본어로 된 간판 그대로 다 나와요, 일본말로. 거기다가 항공사 페남 간판도 막 보이고 그렇거든요. 당시가 그 일본이 최첨단 도시였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그때 그 영화 개봉 2년 전에 그 오사카 엑스포가 열렸던 해예요. 1970년. 이게 당시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던 박람회였습니다. 그 IMAX가 최초로 대중에 소개된 것도 이 엑스포거든요.
아, 그 오사카 박람회 그거 저기 만화 20세기 소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그만큼 당시에는 그 이제 첨단처럼 보였다는 건데 감독이 원래는 그 오사카 박람회 때 찍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근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뭐 아쉬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그냥 옛날 도시거리를 그냥 보는 느낌이죠. 참고로 이 도로 주행 장면이 대사도 없이 그냥 꽤 오래 나와서 그 당시 관객들은 뭐 저게 신기 쓸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지루한 영화의 그 지루함을 배가시키는데 한몫합니다. 아무튼 뭐 잡설은 그만하고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는 이제 그 행성 솔라리스에 있는 우주정거장으로 갑니다. 원래 여기에는 세 명의 과학자, 우주생물학자인 사토리우스, 인공분해학자인 스나우트, 그리고 주인공의 그 절친한 동료이자 선배인 생리학자 기바리안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기바리안은 주인공 도착 전에 자살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행성 솔라리스의 바다에 강한 엑스레이를 쏜 후에 갑자기 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주정거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비지터,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도착한 주인공은 자신의 짐을 정리 후 한숨 자게 되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죽은 자신의 부인 하리가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무슨 공포영화 같아.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근데 그 하리가 평소처럼 행동을 해요. 부인 말이죠? 예. 하지만 주인공은 당황하지 않아요. 죽은 부인이 나타났는데도.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이미 자살한 기바리안이 자신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남겼거든요. 그 비디오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요. 2부로 돼 있어요? 아, 예, 영화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부가 시작을 하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는 이 하리를 구명 셔틀 같은 것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부인을 그 우주선에 태워보내요? 어디로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이 기바리안의 경고대로 이게 실제 자신의 부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태워서 저 멀리 그냥 우주로 사출시킨 겁니다. 아, 근데 이것으로 끝냈다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하리가 나타나요. 먼 우주로 보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 말로는 여기 나타나는 손님들은 우리와 같은 원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뉴트리노, 즉 중성미자. 이게 뭐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중성미자가요? 예.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존재는 그 자살했던 선배 기바리안이 남긴 비디오에 나오는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이 물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인공에게는 자신과 심하게 다툰 후 자살한 아내 이 하리가 자신의 정말 아픈 과거거든요. 결국 크리스는 이 다시 나타난 하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여담인데 이 하리 역은 그 러시아의 영화 명문가분 출신인 그 나탈리아 그 본다르추크인데 정말 아름답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본인도 자신의 출연작 중 이 솔라리스를 가장 최고로 꼽는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것도 네, 잡설은 그만하시고. 예. 하지만 이 다른 과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 즉 자신의 아팠던 기억이 다시 나타나는 이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다시 나타난 주인공의 와이프인 하리를 싸늘하게 대하지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자신이 원래의 하리가 아닌 남편 크리스의 아픈 기억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절망으로 괴로워하고 주인공은 이것이 다 자신의 잘못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성 솔라리스가 자신에게 지금 형벌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 얘기만 듣고 나니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꽤 지루한 영화로 들었는데. 아, 이게 SF 영화기는 한데 사실 뭐 액션이나 뭐 멋있는 특수효과 이런 건 일절 없고요.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거기 나오는 뭐 멋진 우주선 이런 것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의 인테리어도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 솔라리스의 바다는 좀 꽤 신비롭게 묘사가 됩니다. 아무튼 뭐 더 얘기하면은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SF 영화 같은 것에 등장하는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복제된 인간이나 살아있는 행성 같은 거요? 아, 예,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이 하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모든 기억과 감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자신은 하리 그 자체라는 것에 전혀 의심을 하진 않지만
주위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호칭을 해요. 물질, 복사본, 집합체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니까 자신의 본질에 대해 굉장한 혼란을 느끼죠. 이런 주제 다루는 작품들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복제인간 같은 경우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엄밀히 따지면은 그 스타트rek에 많이 나오는 그 텔레포트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순간 이동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순간 이동이라는 게 원본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그 분해된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재조합하는 순간 이동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과 다르게 원본의 정보를 물질 최소 단위로 완벽히 파악한 뒤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물질로 새로 조합해서 만드는 이러한 형식의 순간 이동도 있거든요. 그럼 원본은 안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보면은 원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새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그 방식대로라면 인간을 순간 이동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고 그와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드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원본을 파괴하고 새로 창제된 복제된 것은 과연 그 원본의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 예전에 그 테세우스에 대해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rek에서 커크 선장이 텔레포트를 했다고 하면 원래 그 커크 선장인지 아니면 원래 커크 선장은 죽고 커크 선장과 똑같은 외형과 똑같은 기억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새로운 개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거기선. 그거 영화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면 오 작가님은 저런 커크 선장이 타는 저런 순간 이동 장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만 그 브라이언 그린 있지 않습니까? 엘리건트 유니버스요. 예, 이걸로 유명하죠. 그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 브라이언 그린은 우주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순간이동 수신장치에서 나온 인물은 송신장치에 들어간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의 상태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다. 만약 복제가 일어나서 순간이동이 아니라 아니면 순간이동하고 원본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가 이게 해당되겠죠. 네. 만약 복제가 일어나서 원래의 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나는 주저없이 그 둘 다 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원본과 복제된 나 둘 다 나라고 대답을 할 거랍니다. 듣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했던 유물론, 즉 물질적 이론론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의식이란 것도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더미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실험할 때 쓰는 더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의 더미는 그 영어 더미가 아니라 그 쌓인 덩어리를 나타낼 때의 더미입니다. 모래더미, 시멘트 더미 이런 거요.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더미 역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의 모호함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말한 그 시멘트 한 포대를 그냥 쫙 바닥에 부어버리면은 시멘트 가루가 무수히 쌓인 시멘트 더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멘트 가루 하나를 빼면요. 이것은 계속 시멘트 더미겠죠? 그렇죠. 하나 뺀다고 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빼고 100번, 1000번 한다 해도 그 가루가 몇 개인데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시멘트 더미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더미의 개수를 n개라 하면은 n-1도 더미다라고 할 수 있죠. 더미에서 하나 빼도 티가 안 나니까. 논리상 그렇겠네요. 예. 그럼 n-1도 더미니까 거기서 또 n-1에서 이거 정말 무수히 반복해서 정말 시멘트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은 이걸 더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많이 쌓여 있어야 더미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미의 기준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대충 덩어리라고 보면 그걸 더미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또 앞서 얘기했듯이 또 하나 빼면 더미가 아니게 되나요? 50%까지는 더미인데 49.99%는 더미가 아닌. 그러니까 수많은 가루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 뺀다고 달라져 보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그 순간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만약에 제가 지금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브라이언 그린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면 같은 인물이라 하는데 만약 순간이동 전송 과정에서 머리카락 하나 빠져서 전송되면 의식과 자아가 다른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동일해야 본인이고 어디까지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인물이나 다른 개체가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세우스의 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 복제인간이나 순간이동에 관한 얘기는 뭐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행성 솔라리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행성이 유기체라는 그 저희가 다뤘던 가이아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 영화에서 솔라리스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행동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 내내 솔라리스의 바다를 자주 비춰주는데 이게 정말 살아있는 의식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정거장 내 그 환영들이 돌아다니는 모습 같은 거는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그 승무원들의 아픈 기억과 관련된 환영을 본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보죠. 지옥도 보지만 그 승무원들의 아픈 기억 같은 것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또한 우주선에서 기억 속의 환영을 본다는 것은 그 아키라로 유명한 그 오토모 카츠루의 그 옴니버스 극장판 애니메이션 메모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그 마그네틱 로즈, 그녀의 추억과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클리셰의 그 원조를 이 솔라리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작자인 스타니스와 프렘은 영화가 원작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 영화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타르콥스키도 자신의 영화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르코프스키가 왜죠?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영화 자체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타르콥스키의 몇 안 되는 영화 중 이게 사실 가장 보기 수월해서 그런지 인기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션스 11 이런 걸로 유명한 스티븐 소더버그가 조지 클루니 주연으로 리메이크했지만 이거는 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흥행 성적도 좀 저조했고요. 2002년인가 제작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 영화의 시놉시스와 또 이제 그에 관련된 기술 위주로 오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그 거장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영화답게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많습니다. 정말 저러한 허상에게도 깊은 감정, 뭐 사랑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허상인 걸 알면서도 또 주인공 외의 과학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 손님을 다루는 방식이 다 제각각 달라요.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영화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은 흥미롭고요. 또 저희가 소개하지 않은 그 후반부 내용들도 여러 가지 내용과 생각할 부분들이 많으니 초반부의 지루함만 좀 극복하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다음 날에는 이제 부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sam파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다음 날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한 가족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기억이 조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부자였고 원래부터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디입니다. 오늘은 그 SF 영화와 함께하는 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그 1998년 그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이 연출한 그 SF 영화 다크시티 요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다크시티 이 영화 그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예. 물론 뭐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독특했던 설정을 가진 영화로 기억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영화가 뭐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 저명했던 그 대중영화 평론가 그 로저 에버트가 투썸버브요? 예, 그걸로 유명하죠. 진시 스켈과 같이 해가지고 둘이 같이 엄지시키면 이제 투썸저베라고 그랬죠. 좋은 영화죠 그게. 예,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이 로저 이버트가 그 1998년 그 최고의 영화로 꼽았을 만큼 되게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감독인 알렉스 프로야스도 이 영화로 인정을 받고 나서 2004년에 그 SF 영화 그 아이로봇의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 이 영화가 평가받은 건 저도 몰랐는데요. 예. 그럼 그 간단한 이 영화의 그 줄거리를 이야기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먼저 이 영화는 이 다크시티라는 정말 이름답게 그 이름 없는 그 어둡고 음침하고 항상 밤이에요. 해가 뜨는 법이 없는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 그 존 머독이라고 있는데 이 존 머독이 이상한 호텔방에서 깨어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가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방 안에는 막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시체와 피 묻은 칼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살인 누명을 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그 미스터리 스릴러물의 그 전형적인 클리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한 통의 전화가 또 와요. 그리고는 그 누군가가 주인공에게 도망치라고 경고를 해요. 전화로요? 예. 바로 그때
그 이제 그 스트레인저스 그 이방인들이라는 그 수수께끼의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주인공 존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 이방인들과 막 추격전을 벌이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 튜닝이라는 그 일종의 이제 초능력인데, 문제는 이게 주인공을 추격하는 이방인들도 이것과 비슷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주인공은 이 튜닝이라는 힘, 뭐 염력 비슷하고 뭐 조종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해서 이방인들의 추적을 이제 뿌리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주인공 존은 그 자신의 기억 속 단서를 쫓기 시작하고, 그 자신이 그 쉘 비치라는 해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기억을 이제 희미하게 떠올려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가 그 해변 마을 쉘 비치를 가려고 해도 뭐 길도 없고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그곳을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억의 파편을 쫓던 중 그 이제 엠마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엠마라는 여자가 그 탑건 매버릭의 여주인공 그 제니퍼 코넬리가 맡은 그 역할이죠?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 저희 책받침 그 여신으로 유명했던. 일단 그 엠마라는 여자는 그 자신은 이제 그 주인공의 아내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인공 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기억을 잃었으니까 이 엠마와의 추억조차 이제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서 그 과연 이들이 부부가 맞나? 뭐 이런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럼 초반에 그 주인공에게 도망가라고 호텔방에 전화를 건 인물이 엠마 이 여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자신이 가진 단서와의 기억을 추적하면서 그 슈레보 박사라는 이제 이름을 알게 되고, 그가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추적 끝에 슈레보 박사가 있는 실험실에 이제 몰래 침입해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슈레보 박사는 이 도시의 모든 진실을 이제 알려주게 돼요. 그 슈레버 박사 역을 맡은 배우가 그 드라마 24의 그 잭 바워 역할을 맡았던 그 키퍼 서덜랜드죠? 맞습니다. 그 도널드 서덜랜드의 아들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잭 바워, 이 영화의 그 슈레버 박사는 이방인들의 협박으로 이제 그들의 그 지역 조작 장치를 이제 운영하는 과학자예요. 아까 그 주인공 추격했던 그놈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은 이래요. 초반에 등장했던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게 도시를 딱 멈추게 하고, 그 멈춘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재배치하면서 이 사회 전체를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다음 날에는 이제 부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쌈판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다음 날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한 가족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기억이 조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부자였고 원래부터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전엔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아 그럼 스트레인저스, 즉 이방인들의 정체는 뭐길래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는 바로 외계 종족입니다. 아 외계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인저들은 이 개별적인 자아가 없이 이제 모두 하나의 그 집단적인 정신, 즉 그 하이브 마인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개개인이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개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의 이러한 독립적 사고를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고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형은 뭐 이제 청백한 피부를 가진 뭐 그 인간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 이들은 인간의 시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진짜 그들의 모습은 그 영화 후반에 나오는데, 사실 이들은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그 검은 연기 같은 이런 기생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기생체들은 죽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그냥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외형은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단순한 외계 침략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인간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튜닝이라는 그 현실 조작에 가까운 그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지만, 이런 강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이런 독립적인 자아나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에요. 그럼 그 슈레버 박사는 그 주인공 존 머덕의 능력을 미리 알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그가 알아낸 그 외계인의 약점을 이용해 제거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슈레버 박사는 주인공 존에게 그 외계인들과 달리 이런 개인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인간이며, 그 이방인들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각성한 주인공은 그 이방인들과 대결하면서 그 자신의 능력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그 외계인들의 리더인 그 미스터 핸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물리치고 그들의 정신적 연결망까지 이제 모두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그 초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기억 속 그 쉘 비치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자기 부인이었던 엠마와 그 해변에서 다시 만나는데, 이 엠마는 그 새로운 기억을 가진 상태라서 주인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기억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꾸 리셋되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인공 존은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처음 영화 봤을 때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내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 그 다크시티는 결국 지구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는 사실 이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 어딘가에 떠 있는 그 거대한 외계 구조물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 그 스트레인저스라는 그 외계인들은 그 현실 조작도 가능한 이런 힘을 가졌음에도 정작 자신들의 문명을 이제 몰락해서 이제 우주를 떠돌던 중 지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이런 독립적 사고를 흥미롭게 여겨서 우주 공간에 이러한 고립된 도시를 만들고 인간들을 납치해 온 다음에 매일 밤 12시마다 사람들의 기억과 도시의 지형을 막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이런 설정이에요. 그럼 결국 주인공들 포함해서 다크시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은 다 조작된 겁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 외계인들의 여러 실험을 도왔던 이 슈레버 박사를 제외하고는 다크시티의 주민 모두 다 그 기억 조작을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방인들은 좀 거대한 기계를 사용해서 그 인간의 기억을 삭제하거나 막 새로운 기억을 주입하는데, 그 인간들의 뇌에 그 주사를 통해 기억 물질, 이게 뭐 일종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주입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이제 주인공 존의 기억도 당연히 가짜죠. 조작된 기억이죠. 그는 자신이 그 쉘비치라는 해변 마을에서 태어났고 엠마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다고 믿지만, 이것도 사실 그 전부 그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살인 사건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 존 머도기가 겪는 이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당연히 그 이방인들, 그 외계인 짓인 거예요. 외계인 짓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의 최종 보스 비슷하게 등장하는 미스터 핸드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폭력성을 포함한 막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을 계획적으로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미스터 핸드는 인간들의 기억을 직접 주입받아서 그들의 감정을 체험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그 조작된 기억을 일부 자신에게 심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인간의 폭력성과 이제 본능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직접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어린 시절이라서 그런지 그냥 외계인 나오는 판타지 영화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꽤 과학적이나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우리의 기억은 이제 조작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은 이제 막 이렇게 구성되거나 뭐 변경될 수 있다는 이 두 개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 뭐 과학이나 철학 그리고 뭐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이제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크시티에서의 시민들은 외계인에 의해 막 기억이 바뀌고 조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우리의 그 신경학에 대한 현재의 이해로는 그런 이제 극적인 기억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또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의 기억은 그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통해 이제 바뀌거나 완전히 조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그 의학적으로 그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요. 실제 그런 이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즉 그 AI와 그 뭐 신경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그 전문가들은 이제 이러한 기술이 잠재적으로 이제 기억을 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경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일론 머스크의 뭐 뉴럴링크나 또 싱크론 같은 이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이 기계와 인간의 뇌 사이의 그 공생에 관한 기술이 더 발전되면 기억 조작도 단순히 영화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영화 그 토탈 리콜처럼 기억을 뇌 속에 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 원래 제목이 기억을 도매가로 팝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눈여겨볼 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 이제 구성되거나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그 시뮬레이션 가설, 이거의 철학적 주장을 이 영화는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설 편에서도 저희가 이 영화 잠깐 언급했듯이 그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는 이것도 꽤 중요한 영화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한 우주 문명이나 이제 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진보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물론 그 영화에서의 다크시티는 그 컴퓨터로 디지털 재구성된 그러한 현실은 아니고 실제 물리적 우주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외계인의 특수 능력을 통해 그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방식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진보된 외계 문명이 만든 그 시뮬레이션 속에 그 다크시티 시민들이 살아간다는 점은
이 가설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뭐 진짜 현실은 아니고 주입된 기업과 변형된 구조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점이 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를 그 양자 물리학 그 영역 관점에서 이 영화를 이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입자는 그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또 관찰될 때 상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 번 얘기했듯이 중첩과 그 파동 함수의 이제 붕괴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이게 영화 그 다크시티의 그 변화하는 그 도시 풍경과도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양자 물리학까지 어떤 점이 그렇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양자 중첩은 그 어떤 시스템이 그 특정 상태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이제 특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하다가 관측될 때 하나로 결정되는 것처럼 다크시티의 도시 풍경은 매일 밤 그 외계인들의 조작에 의해 그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의 구조와 건물의 형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고 외계인들의 의지가 작용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고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첩 상태에서 한 가지 확정된 상태로 이제 그 변화하는 파동함수 붕괴와 비슷한 과정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이 도시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그 양자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외계인들의 의지가 작용하면 관측으로 통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기억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이제 다양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요. 또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럴싸한데요. 그렇습니다. 같은 그 양자적인 역학적인 거를 뭐 해석에 도입하면 이렇긴 한데, 이렇듯 그 다크시티의 시나리오는 가볍게 보기만 하면은 뭐 그냥 그 스트레인저스라는 외계인들이 지구인 납치해서 괴롭히다가 그 임자 만나서 그 초능력 대결하다가 뭐 인간들에게 패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의 아이디어는 기억, 그리고 우리 지각,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그 실제 과학적 이런 철학적 논쟁을 이제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밖에 이 영화는 그 인간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던지는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이제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지, 그리고 자유의지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고민하게 만들죠. 이런 뭐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들을 다 떠나서도 그 독일 그 표현주의 영화 감독 그 프리츠랑의 그 메트로폴리스와 또 사이버펑크의 교과서 영화인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블레이드 러너가 연상되는 그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만의 그 독특한 디스토피아 연출만으로도 이 영화는 뭐 충분히 그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 영화의 재미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는 거대한 천체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무수히 많은 예측 불가한 환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적 현상을 소재로 한 SF 소설이 넷플릭스로 드라마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그 이번 달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 각색되어서 방영 예정인 중국의 그 류추신 작가의 그 유명한 SF 소설 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삼체가 그 중국 소설이 원작이었군요. 예.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 주로 접하는 SF물들 보면은 그 대부분이 사실은 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 문화권 작품이고, 그 미국 아니더라도 뭐 유럽이나 또 일본이 SF 강국이거든요. 그 이런 쪽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 소설 삼체는 무려 그 SF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불리우는 휴고상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휴고상의 이 장편 소설 부분을 2015년에 수상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작품이에요. 아니 그 아시아에서 휴고상 장편 부분을 수상한 적이 있나요? 그 이 삼체를 쓴 그 류추신 작가가 이제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듄으로 유명한 그 드니 발레브 감독이 그 메가톤을 잡은 그 2016년 SF 영화 그 얼라이벌, 한국 개봉 제목은 컨택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 원작자 그 테드 창이 혹시 휴고상 받지 않았었나요? 예. 그 테드 창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영화에 나오는 테드 창 말고. 네. 예. 한국 영화에 나오는. 예. 이 테드 창은 사실 일단 그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군요. 예. 그리고 그 휴고상과 그 쌍벽을 이룬 또 하나의 그 유명한 SF상 그 네뷸러상을 포함해서 여러 상을 받은 건 맞는데, 그 휴고상 장편 소설 부분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 2002년에 그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소설로 휴고상을 받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 중단편 부분인 겁니다. 테드 창은 그 휴고상 그 중단편 부분에서 수상했었군요. 맞습니다.
뭐 중국은 SF의 그 근본이 되기도 하는 그 과학기술 분야는 뭐 충분히 발전한 나라입니다만 뭐 그래도 뭐 이런 창작물은 여러 민감한 제한도 좀 있고 특히 그 국수주의적인 면모가 강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는 많잖아요. 뭐 조금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 예. 그 작가인 그 유추신이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가 드는 건 좀 사실이긴 하지만 의외로 이 소설은 이 중국의 그 정말 그 치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대혁명, 그 문화 대혁명이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아 그래요? 예. 뭐 당연히 이제 국수주의 부분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소설 속에서 이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긴 뭐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받을 정도니까 그 작가의 그 개인 취향과는 뭔가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이제 이 소설은 이게 2008년에 중국에서 이제 먼저 발간되었고 이게 2014년에 이제 미국에 출간되었는데 여기서 그 영어 번역을 맡은 이 켄 리우라는 이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SF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최고상과 네뷸라상을 이제 모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유명하군요. 예. 그럼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아시아 최초 휴고상 장편 부분을 수상했고 그 저런 유명한 SF 작가가 영어 번역까지 참가했으며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까지 만들어졌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먼저 이제 이 소설 얘기 좀 해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총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부작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부가 삼체 문제, 2부는 암흑의 숲, 그리고 3부는 사신의 영생으로 이어지고요. 이 3부작을 통틀어서 지구 왕사, 영어로는 Remembrance of Earth's Past라고 칭합니다. 지구의 과거의 기억 뭐 이 정도로 해석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저 3부작을 합친 명칭이 약간 좀 스포일러기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 소설은 속편으로 갈수록 스케일이 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 삼체를 읽을 때 이 작품 속의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읽으니까 그냥 백악관의 일장사가 막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이렇게 평을 했을 정도입니다. 아 얼마나 스케일이 크길래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한 그 스토리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많으니까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예. 이 소설은 이게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예원지혜라는 인물, 뭐 사실상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홍위병에 의해서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처형되는 것으로 이제 목격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아 진짜 문화의 대혁명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잔인함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이 여자가 인류의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고요. 몇 년 후 이 예원지혜는 우주에서 그 외계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즉 그 미국의 세티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중국의 그 홍안기지라는 1급 비밀 정보 프로젝트에 채용이 돼요. 그래서 이 예원지혜는 그 인류에 대한 이런 절망으로 인해 외계 문명이 이제 지구로 와서 이 지구를 점령하도록 이런 초대하는 메시지를 막 우주로 쏴보냅니다. 아 인류의 배반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러겠습니까? 그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제 현지 시점으로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일련의 그 이상한 죽음을 겪게 되고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과학자이자 그 일부의 그 뭐 페이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мя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아낸 게 죽은 과학자들이 겪었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눈에 이상한 카운트다운 같은 게 보이는 그런 괴현상을 겪게 됩니다. 아 눈에 카운트다운이 보인다고요? 예. 숫자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세 개의 태양으로 인해 그 혼란스럽고 그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즉 삼체 문제를 가진 행성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이제 조사하는 한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군요. 가상현실로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왕мя오는 저 가상현실 게임과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 행성의 외계 문명과 접촉하려는 ETO라는 신비한 조직의 존재를 이제 포함해서 게임과 현실 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외계의 그 트라이솔라리스 즉 삼체 문명과 지구에 대한 이제 그들의 계획 그리고 그 임박한 외계 세력의 침략으로 인한 그 실존적 위협에 처한 그 인류의 대응에 대한 이제 막 폭로가 이어져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삼체의 그 일부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토리 요약만으로도 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 역사적 사건 또 물리학의 이제 삼체 문제와 같은 이런 과학적 개념 외계 문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추측 이런 거를 다 함께 엮어내고 있거든요. 그 뭐 인간의 본성, 뭐 도덕성, 그리고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뭐 저 진보된 외계 고차 문명과의 이런 접촉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 결과에 대한 여러 주제를 이제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많은 개념 중에 그 역시 이 소설의 제목인 물리학 용어이기도 한 삼체 문제가 핵심 같은데요. 예. 이 소설에서의 삼체 문제와
과학적 삼체 문제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언급된 이 삼체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수학적, 물리학적 개념이지만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제 은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학의 삼체 문제를 이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론에서 이 삼체 문제는 그러니까 세계의 거대한 물체, 그러니까 뭐 별이라든지 뭐 행성 이러한 것들이 그 서로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특정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상호작용이요? 예, 중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천체 사이의 중력의 상호작용은 정확하고 예측하기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매우 복잡한 궤도 역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삼체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SF 작품들 중에서 이게 종종 그 뭐 태양 2개라든지 3개 나오는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워즈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2개 있는 거는 쌍성계, 예. 그 이상인 거는 뭐 다중성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천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예측 불가한 환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해가 2개, 3개면은 이 공전이라든지 밤낮이라든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 SF 영화 같은 데서는 그냥 평화롭게 그려지던데 뭐 그런 건 좀 다 거짓말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영화적 허용인 거죠. 아, 이 소설 3체에 등장하는 외계인도 바로 이제 이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이 3체 문제는 이거는 일반적인 일반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19세기 말에 그 앙리 포앙칼에 의해서 그 입증이 될 정도로 정말 물리학에서 이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설에서는 이 삼체 문제가 또 어떤 의미로 은유되나요? 이 소설에서 이 3체 문제는 이런 그 과학적인 거나 이런 수학적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떤 은유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인류와 외계 문명이 직면한 이제 근본적인 도전과 또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삼체 문제 자체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렇죠. 즉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이제 다양한 문명 간의 이제 상호작용에 내재된 막 각종 투쟁이나 이런 갈등을 이 어려운 삼체 문제에 빗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 존재들이라 해도 이런 우주 규모에서의 그 행동 결과를 이제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한 걸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또 소설 내에 내포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삼체 문제를 겪는 외계 문명이 소설에 등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외계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 소설 3체에 등장하는 이제 외계인은 이 트라이 솔라리스라고 하는 이제 삼중 항성계로서 그러니까 태양이 3개 있는 거거든요. 태양이 3개나 예, 있어요. 예. 이런 외계 문명입니다. 즉 그 거기서 하는 이제 그 삼체인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삼체 역학이 적용되어서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태양이 3개에다가 이 거주하는 행성까지 감안하면은 4체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뉴턴 역학으로는 낮과 밤도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자연 현상을 그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학이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살기 자체가 힘들었는데 언제 문명이 발달하겠습니까? 언제 태양이 뜨고 언제 해가 질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게다가 이 3개의 태양이 막 모두 뜨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만 떠도 우리 한여름은 엄청 더운데 적도도 덥고요. 그렇죠. 3개가 동시에 뜨면은 이 행성의 대기가 아주 고열로 타올라게 돼서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문명이 리셋돼요. 최악의 조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 고열기에는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온도가 낮아지는 저온기에 깨어나고 자신들의 이제 신체 자체가 일종의 그 광학 부품 역할을 하게 돼서 광통신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광학 컴퓨팅으로 문명을 이룩한 정말 그 특이한 그 규소 형태의 지적 생명체로 진화를 합니다. 또 저런 식으로 진화가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그 행성을 뒤덮는 그 3개 태양의 그 고열 환경을 완전히 막을 기술력을 갖추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 대신 항성 간 이민선을 제작해서 좀 더 살만한 다른 항성계를 찾아 이주할 SF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가혹한 환경에서 발전된 외계 문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우리 태양계는 그 축복받았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 태양계는 정확히 몇 체예요 그럼? 태양이 하나라서 1체인가요? 아니면 2체인가요? 일단 그 우리 태양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체 시스템으로 취급이 돼요. 즉 2개 이상의 거대한 물체가 중력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 8개의 주요 행성, 외행성, 명왕성 다 포함하고 수많은 달, 소행성 그리고 태양계 돌고 있는 해성 등 여러 가지 기타 천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한 각 천체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각 천체가
다른 천체의 궤적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특히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행성의 움직임이나 그 행성 주위를 도는 달을 연구할 때는 다른 물체의 중력 영향은 이제 무시할 수 있거든요. 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태양을 도는 뭐 지구의 궤도 운동이나 지구를 돌고 있는 뭐 달 궤도 운동이나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럴 때는 뭐 다른 행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중력 효과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기 때문에 단 두 개의 이체 문제로 이제 근사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그 우리 태양계는 수많은 천체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여러 다체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특정화된 단순화된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특정 분석 및 계산을 위한 이체 문제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을 할 때는 나머지 행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하니까 지구와 태양의 이체 문제로 계산을 하는 거고 지구를 도는 달도 지구와 달의 이체 문제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정말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이것도 다체 역학의 복잡성을 이제 고려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 태양 같은 그 항성 해소를 기준으로 몇 체 문제로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는 힘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양계는 이 태양이라는 게 또 엄청난 질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이제 운동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쌍성계나 다중성계는 서로 질량이 비슷한 큰 태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엄청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단 두 개의 태양과 같이 얽혀 있는 행성에 대한 궤도 같은 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우리 태양계는 다행인 게 사실 우리 태양만한 질량을 가진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은 대부분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태양이 있다 그러면은 쌍성계나 그 이상의 다중성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거죠. 저런 사실들 종합해 보면은 태양계 그 중에서도 이 지구가 얼마나 정말 이 생명체의 온화한 환경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지구처럼 이제 복잡한 생명체를 가진 행성은 정말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정말 드물고 그 이런 복잡한 그 외계 생명체는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는 정말 드물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 희귀 지구 가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 듣다 보니까 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인간의 이제 지식의 한계와 과학적 탐구의 이제 복잡성 그리고 우주의 진리와 의미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제 그 선진 문명과의 만남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윤리적 딜레마와 그에 관련된 주제를 이제 고찰하면서 이 삼체 문제의 이제 실제 과학적 개념과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은유적 의미를 이제 서로 엮어가지고 우주에서 그 인류의 위치와 또 다른 지적 존재와의 소통 그리고 이제 그 공존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뭐 심오하게 그 뭐 철학적, 과학적 이런 사변적인 질문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제 중인 SF 삼체는 여러 우주론과 가설들을 흥미롭게 작품에 녹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원작 소설의 속편에선 어둠의 숲이란 외계 문명 관련 가설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이 어둠의 숲 가설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 투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오늘은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 드라마 삼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삼체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그 미처 얘기 못한 설정 이야기와 그리고 또 거기 그 속편에 관해서 좀 얘기 좀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좀 사용된 과학적 내용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삼체와 그 속편에 관한 말씀이군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 저 지난주에 했던 그 넷플릭스 그 삼체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 방대한 그 우주 문명과의 접촉을 다루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마치 그 미스테리 드라마처럼 다루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거든요. 예, 그 우리 예전에 그 뭐 외계인 음모론 다룬 거, 그 엑스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막 천천히 그 외계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점이 이런 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특히 그 외계인 그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에서요. 중후반부쯤이요. 예, 그 삼체인들이 그 양자 크기의 그 슈퍼컴퓨터 뭐 디자라고 하던가요? 예.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지구 전체를 에워싸서 뭐 지구인에게 경고하는 장면은 정말 섬뜩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영상에서는 그 너무 강한 스포일러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요 지자라는 게 그 소설 삼체와 그 속편에서 이게 그 영어로 이제 그 소폰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소폰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외계인 그 트라이솔라란 거기 문명이
그 통신과 첩보 활동에 사용하는 이제 고도로 발전된 그 아원자 입자의 그 일종을 그 소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이솔라란들은 얘네들이 그 인간의 이제 과학적 진보를 이제 관찰하면서 동시에 이제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자기네들의 고향 행성으로 다시 전송하기 위해 이 소폰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럼 그 기자, 즉 소폰이라는 게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그 초중반까지 그 VR, 즉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아바타로 교묘히 숨어 활동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폰 자체가 그 양자 수준에서 그 물질과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그 미세한 고차원 초지능 AI로 묘사되거든요. 지구상에서 저 소폰은 그 양자역학이나 그 상대성 이론 같은 이런 기초 물리학 분야에서의 그 인간의 과학적 진보를 이제 막 모니터링하고 이제 방해하는 데 사용되고, 또 그 인류가 이 외계인들의 침공 계획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이 소폰, 즉 지자는 이 삼체 소설 속편에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넷플릭스 3체 드라마에서 저 지자는 무슨 뭐 양자 얽힘을 사용해서 통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양자 얽힘은 저희가 그 몇 번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루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소설에서 그 양자 얽힘과 관련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 삼체의 외계인인 이 트라이솔라란이 그 우주 이 엄청 먼 이 광대한 거리에 걸쳐 이 정보를 막 순간적으로 전송하는 이런 통신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아, 통신 방법이요? 예. 그러니까 저 외계인들은 그 양자 얽힘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빛의 속도에 제한되지 않는 그 정말 즉각적인 통신을 사용하는 거죠. 그 양자 얽힘은 그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2개 이상의 입자가 이제 서로 상반되어서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지어지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다른 입자의 상태와 이제 직접 관련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면은 얽혀 있는 그 쌍 입자의 상태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요. 시간과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따라서 이 소설에서 그 트라이솔라라는 그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이 양자가 얽힌 상태의 입자 또는 이 얽혀 있는 이 양성자를 사용하는 이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이런 입자의 양자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저 먼 그냥 거리인 그런 거에 관계없이 쌍을 이루는 입자에 순간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저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 침략 의도와 그리고 이제 인간 사회의 이제 간섭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해서 광대한 우주에 걸쳐 이런 계획들을 이제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 소설은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 외계인 그 트라리솔라리안들도 그 지구에서 한 4.3광년, 생각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광속의 한 몇 %밖에 속도를 못 내는 그 우주함대를 가지고 있어서 뭐 지구 침공까지 한 4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던데 예. 그 사이 그 지구 과학 기술이 그 비약적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두려움을 느껴서 저런 양자 얽힌 기술을 사용해서 지구 발전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거군요. 예. 그럼 지자도 저런 원리로 지구에 먼저 도착한 건가요? 사실 저 지자, 즉 그 소폰은 그 차원 변경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원 변경이요? 예. 그 저희가 뭐 예전에 끈이론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11차원의 양성자를 그 2차원으로 펼쳐서 이제 컴퓨터 회로를 시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11차원으로 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접는 거를 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질량이 0에 가까워져서 광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이 트라이솔라라는 함대보다 먼저 지구에 와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차원까지 나오니까 겁나 어려운데요. 예.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시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해 요 시각이라는 것은 요 애칭, 요거는 그 물리적 또는 그 화학적 방법으로 그 반도체 그 실리콘 웨이퍼의 그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 진짜 그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용어까지 알아야 되다니 좀 깨는데요. 근데 저거 저희 때는 어렸을 때 그 기술 수업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기판 제작 같은 거 할 때 이거 배웠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 전 기억이 안 나죠? 뭐 공부 열심히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저 지자, 즉 그 소폰의 차원 변경 능력과 이론은 이후 이제 그 삼체의 속편, 특히 3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아, 듣다 보니까 무슨 그 일종의 그 인공지능 로봇을 11차원과 그 3차원으로 변경시켜 지구에 보내는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지구까지 함대를 끌고 오는데 400년 이상 걸린다는 설정은 매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는 그 SF 소설의 그냥 허용 범위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그 이 소설 3체의 속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뭐 간단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 드라마 3체는 그 일부 설정이나 내용, 등장인물 일부 이런 거를
물론 이거 대부분들 다 등장인물들 다 영국인으로 변경됐죠. 그렇겠죠. 네, 중국인에서. 하여튼 이런 걸 다 이제 일부에서 이제 가져다 써서 그 소설 내용과 드라마 내용이 좀 일치되지는 않아요. 뭐 보통 다 만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3체 3부작 중 두 번째 책인 더 다크 포레스트의 스토리를 요거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인류는 저 세계의 태양으로 인해 그 불안정한 그 일명 그 3체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향 행성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그 트라이솔라 문명의 그 침략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라이솔라란이 지구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류는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우주에서 이제 더 발전되고 또 이제 적대적인 우주 문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덜 발전된 문명들은 조용히 숨어서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어두운 숲 가설을 주제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두운 숲 가설이요? 예. 책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구의 방어 계획은 몇몇 개인들을 선별을 해서 비밀리에 이제 트라이솔라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월페이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그 월페이서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에게 트라이솔라란들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그 전략을 고안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자원과 권한이 이제 부여되고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그 트라이솔라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와 그 대중에게도 이제 비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월페이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는 엔딩을 맞이하던데요. 예. 그 말씀처럼 2부나 3부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소설 2부의 이야기는 지구 사회에 침투한 이런 트라이솔라란을 속이기 위해 비밀리에 은밀하게 노력하는 저 월페이서들의 이제 고군분투를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방금 얘기 드린 저 어둠의 숲 가설을 이용한 이제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3체 소설의 2부 제목이기도 한 저 어두운 숲 가설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엄청 중요한 내용을 랩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숲 이론은 꼭 소설 3제뿐만 아니라 그 페르미 역설,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이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된 전부 굉장히 좀 매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르미 역설이라는 게 그 엔리코 페르미가 점심 먹다가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고 오래되었고 생명체가 이렇게 정말 여러 행성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외계 문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라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던지는 질문 이 개념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많이 이 내용을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어둠의 숲 가설은 이 페르미 역설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외계인이 왜 없냐 이 말씀이죠. 즉 외계인을 왜 우리가 못 찾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를 어두운 숲으로 그리고 그 각 우주의 문명들을 이제 사냥꾼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사냥꾼들은 무제한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많은 다른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들의 위치는 이제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완전히 그 조용하게 위장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총을 쏘면은 즉 위치를 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숲에 있는 다른 모든 사냥꾼들이 위기를 느끼고 나부터 제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든 이 지능 있는 문명에는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확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스타트랙처럼 막 우주로 나간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숨기려는 이런 내재적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선 신호나 막 눈에 보이는 거대 구조물과 같은 이런 존재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게 앞에서 말한 어두운 숲에서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적대적인 외계인 사냥꾼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전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은 그 페르미 역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외계 문명을 우리가 못 찾는 이유는 진보된 문명이 저러한 위험 때문에 우주로 확장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안 보이는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기를 선택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들이 이러한 그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 침묵의 어두운 숲이 우주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외계 문명의 이런 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제 추측과 그리고 이제 뭐 과학 및 그 세티 같은 집단에서 이제 많은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정말 상상력이 넘치는 주장이지요. 근데 그 우리 지구의 그 보이저 같은 심우주 외계 탐사선 등은 우리 지구 문명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탐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설 3체 2부를 보시면은 은근히 저러한 이제 우주 탐사 방식을 좀 비꼬는 듯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몇몇 과학자들도 저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 가설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 그 지구 문명을 그 다른 우주 문명에게 알리는 저런 스타일의 심우주 탐사 계획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게임 매스 이펙트 시리즈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리퍼라는 그 은하계를 지배하는 이제 기계 종족이 각 행성 문명의 이제 우주 개발 단계를 쭉 지켜보다가 충분히 발전했다 싶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바로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즉 수확해가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공상과학 작품에서 외계인을 결코 선하지 않게 그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저 3체 소설 2부에서는 저 어둠의 숲 가설이 이제 우리 지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된 저 외계 문명인 이제 트라이솔라란들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 차원 변경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종족이 너무 약하게 묘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차원 변경이 가능하고 뭐 3차원에서 이제 뭐 거의 부적인 인공 초지능이 광속 우주여행도 못하는 그 무능한 종족의 명령을 왜 듣겠습니까? 다 뭐 이러한 창작 행위에 그냥 그 허용되는 범위인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럼 3부는 지난 시간에 더 스케일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대충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3체 3부 죽음의 끝은 그러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저 트라이솔라라는 위협에 대처하는 그 인류의 선택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전개되면서 그 뭐 우주 사회학 개념과 막 시공간 조작 등 정말 새로운 기술과 이제 우주 현상이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우주의 본질, 뭐 생존 윤리, 우주 문명의 이제 궁극적인 운명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 소설이 그 막판으로 점점 달려가면서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 코스믹 호러스러운 스타일로 이제 궁극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코스믹 호러의 개념이 정말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적 존재에 대한 그 미지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뭐 특히 서구권 공상과학이나 공포 장르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런 스타일의 공상과학 작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마이클 크라이튼 원작의 SF 영화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에는 지구의 전염병을 창궐시키는 끔찍한 우주 바이러스가 등장하는데요. 놀랍게 과학계에서도 많은 전염병이 우주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진호드 2D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생명체의 기원편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그 배종 발달설, 일명 그 판스페르미아 가설을 토대로 그 프레드 호일과 그 찬드라 위크라마싱이 그 1979년에 저술한 우주에서 온 질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러 SF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종발달설. 즉 그 판스페르미아는 지구의 그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왔다는 가설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드 호일과 그 찬드라 그 위크라마싱도 이 가설을 토대로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주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 책 제목이 바로 그 1979년 발간한 우주에서 온 질병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단순히 그 2003년경 유행했던 그 전염병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라 그러죠? 예. 네, 그 이야기만 하셔서 몰랐는데 오래전에 이미 외계 전염병 주장을 하는 책이 출간됐었군요. 맞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이 프레드 호일은 2001년에 이미 사망하셨고요. 같은 공저자인 그 찬드라 위크라마싱이 그 2003년에 그 랜셋이라는 저널에 기고한 그 주장을 소개시켜드린 거죠. 아, 제목부터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네. 그럼 그 이 책은 대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우주로부터의 질병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전염병 발생이 그 우주와 뭐 이제 그 해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유래한 그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그 외에 뭐 기타 생물학적 병원체에 의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 해성 충돌이라든지 뭐 우주에서 미생물을 운반하는 여러 유성을 통해 이렇게 항성 사이에서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우주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뭐 악명을 떠줬던 뭐 천연두나 뭐 콜레라 뭐 그 외에 뭐 여러 인플루엔자 뭐 감기 같은 거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생명의 기원 자체도 이 외계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 사스가 그 외계에서 왔다는 주장도 매우 황당한데 뭐 일반 감기나 천연두, 콜레라 같은 것들도 우주에서 왔다고요?
아, 근거는 가지고 하는 주장입니까? 일단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죠. 그 과학자들인데 일단 이 두 저자는 이 성간 먼지의 특성과 이제 구성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가설을 세운 건데 사실 이 성간 먼지에 관해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천문학자들에 의해 많은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런 이제 가스와 먼지 구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을 하게 되자 저런 가설들은 이제 하나둘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 두 저자는 포름알데히드 분자를 이제 기반으로 한 고분자 구성의 존재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1974년에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성간 공간의 일부 먼지가 대부분 이제 탄소와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이라는 이제 가설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또한 이 그 포름알데히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고분자 화합물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추가로 이 두 사람은 자외선 소멸 흡수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환 방향족 화합물의 식별을 시도를 했고 결국 이거를 통해 우주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분자. 이게 뭔데 우주에서 발견을 시도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줄여서 PAH라고도 하는데 이 여러 개의 그 방향족 고리로 구성된 그 유기 화합물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초의 생명체에 필요한 어떠한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럼 이것에 생물적이지 않은, 즉 비생물적 합성에 필요한 출발 물질로 논의되는 게 바로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거든요. 아, 그 최초의 생명체에 필요한 출발 물질이면 그 저들의 주장이 아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요. 그래서 저 두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 먼지와 이제 가스 구름의 이제 전체 분광 데이터를 보니까 건조된 박테리아의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추측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나 이제 감기와 같은 질병이 우주에서 발생을 하고 소위 그 병원성 패치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제 지구에 막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표준 다윈주의 모델,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진화 과정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병원체 형태의 유전 물질이 이 진화 엔진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해요. 즉, 진화는 이 지구상의 환경이 아닌 외계의 영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프레드 호일은 저번 그 정상우주론 편에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그 너무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다윈주의 모델까지 부정하시고요. 고집도 장난 아니신 것 같던데. 예, 고집 굉장히 세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뭐 정상우주론도 끝까지 포기 안 하시다가 뭐 나중에 포기를 했지만, 아무튼 말씀처럼 이 프레드 호일은 2001년 사망할 때까지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찬드라 위크라마싱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이러한 견해와 신념을 꺾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2003년 5월 24일 아까 말했던 그 랜셋이라는 그 의학 저널에 그 밀튼 웨인라이트와 그 제이언트 날리카가 이제 공동으로 서명한 위크라마싱의 가설을 이제 게재를 했어요. 의학 저널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 사스, 이 사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저널 그 랜셋은 이후에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3가지 답변을 발표하면서 이 가설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 위크라마싱의 주장에서 언급한 이 실험의 품질에 대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온 지구촌이 전염병으로 예민한 시기에 저런 주장을 하니 당연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선을 넘는 주장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프레드 호일 같은 분은 에이즈도 외계에서 온 거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너무나 이 목적이 분명해 보여서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생화학 병기로 개발하던 것이 무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해성들이 이제 지구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시기에 지구에서는 동시에 새로운 질병이 주기적으로 막 지구에 창궐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에요. 해성이 지나갈 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1918년 그 1차 대전 말기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도 이 유성우와 동시에 발생을 한 거고, 이게 다 그 외계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신 분들인데 뭐 사스 정도가 되시겠습니까? 황당한 소리긴 한데, 근데 어차피 이게 아예 근거도 없는 소리는 아니고, 뭐 저희도 작년에 그 관련 영상 많이 올렸지만 요즘 뭐 우주인이 뭐 로봇이나 뭐 기계 종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 외계인과 관련된 SF적 상상력을 동원한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 이런 주장에 비하면 차라리 이 가설이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국제 우주 정거장 ISS 네. 거기서 지구상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미생물이 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지구 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우주 비행사는 그 ISS에서 이제 뭐 면봉으로 이제 채취를 했는데 발사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박테리아가 이제 생성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뭐 배종 발달설이나 이 우주에서 온 뭐 질병에 대한 실제 증거가 될지도 모르지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아, 인정된 사실입니까? 프로예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그런 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ISS에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우주로 보내면서 그냥 수많은 지구상의 박테리아가 이제 불가피하게 같이 보내졌을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주장은 이제 그냥 단순 해프닝이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저 그냥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단지 그냥 우주로 보내진 그냥 지상의 오염 물질을 닦아냈을 뿐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좀 애매모호한 주장들은 제쳐두고 우주로 인한 질병이라는 개념 이 자체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 병원성 미생물과 이 바이러스는 그들이 파괴하는 이제 인간과 같은 생물체에 대한 친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세포 기계를 조종을 해서 자신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바이러스들은 이미 수십억 년에 걸친 그 진화의 결과인 이런 지구상의 생명체의 특정한 화학적 성질에 절묘하게 적응되어 온 거예요. 근데 DNA가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외계세계 유기체가 우리 세포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의 열쇠가 저 멀리 뭐 티베트 고대 사원에 있는 정말 신비한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 또 그 바이러스에 관한 그런 과학적 사실도 존재하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다뤘던 그 이제 기계 우주인 편에도 많이 등장하셨던 그 세티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 세스 쇼스탁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시죠? 예예. 이 세스 쇼스탁이 또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구에서 유래하지 않은 저러한 생물의 일부로 인해서 정말 뭐 지구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맞을 확률은 이제 매우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무서운 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주에서 온 우주 침입자일 가능성이 없고 그저 우리의 지구인의 동료일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때를 보면은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도 이제 이 가설이 뭐 꽤 유행을 했는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긴 가장 최근에 터진 팬데믹 사건이다 보니까 저 외계 전염병 가설 이야기가 또 등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에 신비하고 워낙에 그러다 보니 여러 음모론도 나돌았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공상과학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아, 특히 그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 기생수 그레이 같은 드라마 말이죠. 아 예. 저는 그 이와키 히토시 원작의 그 만화책을 예전에 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작이 어떻게 보면 이 가설과 좀 유사한 점도 있기는 하지요. 우주에서 인간에 기생하는 생물이 등장한다는 점과 그리고 여러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이 그렇죠. 하지만 그 사실 거기 등장하는 그 기생충이 그 인간의 전염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뭐 여러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많은 다른 SF 작품들은 저희가 또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지구의 생명이 그 외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뭐 배종 발달설, 즉 그 파스페리미아 가설과 더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나 뭐 애니메이션 가리버 같은 것들은 그 배종 발달서가 더 연관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존 카펜터 감독의 1982년작, 아 뭐 2011년에 한번 리메이크도 됐던 그 더 싱은 어떨까요? 아니 뭐 그 작품도 그 외계 물체가 이제 인간을 숙주로 삼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을 복사해서 이제 인간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상의 공포를 다룬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실제 전염병처럼 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요. 그럼 뭐 이 가설과 비슷한 또 다른 생각나는 작품 있으신가요? 저희가 언급했던 이 책 그 우주에서 온 질병보다 먼저 선보였던 그 1971년작 영화 그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요? 어떤 작품입니까? 좀 생소한데. 아 이게 그 듀라이 공원으로 유명한 마이클 크라이튼의 1969년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지구가 멈추는 날,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이제 스타트랙 모션 픽처 등으로 그 너무나도 유명한 그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주라기 공원의 마이클 크라이튼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9년 소설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1971년 영화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은 애리조나주의 이제 피드먼트라는 그 인구수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인구수 48명의 작은 산골 마을 근처에
인공위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원인 불명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위성을 회수하려고 한 군인들마저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외계의 생물학적 위기에 대처하는 그 와일드 파이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의 멤버들을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로 돌아온 후 인간에게 막 급속하고 치명적인 그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그 치명적인 외계 미생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주로부터의 질병의 내용과 좀 많이 유사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이게 TV 2부작으로 리메이크되어서 이제 국내 영화 채널에서 그 안드로메다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영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제가 그 어렸던 시절이던 그 1990년대에 유행하던 소설인데 그 이미 마이클 크라이튼은 1960년대부터 그 소설을 쓰셨던 작가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소설가이자 이분이 원래 또 의사예요. 아, 의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독한 그 영화 코마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의료사고를 다룬 내용인데 굉장히 그 치밀하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뭐 이분 그 마이클 크라이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에 나오는 스트레인은 균주, 즉 특정한 종류의 미생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홍콩 독감의 병원체는 H3N2라는 그 바이러스 스트레인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아, 진짜 그 우주로부터의 질병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긴 하네요. 예. 혹시 이 책이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베낀 거 아닙니까? 소설이 더 먼저 출간되기도 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다른 많은 연구를 거쳐서 내놓은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레드 호일은 이미 1950년대에 검은 구름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런 내용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책 그 우주에서 온 질병은 그 지구의 생물학이 정말 이제 실제로 더 넓은 우주로부터 이제 고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우주가 이 태양계 사이에서 이 생명의 이동을 전달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이제 촉발시킨 이런 시발점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1979년 출간돼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책 우주로부터의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